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키씨, 월요병 아시죠? 네, 그럼요. 월요일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하잖아요. 네. 저도 월요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요병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해요.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해서 기운이 안 나고 공복감 때문에 점심을 많이 먹게 돼서 오후에 더 졸리고 피곤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식사를 할 때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겠죠? 야채와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간단하게 샐러드나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중에 틈틈이 물이나 차 종류를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녹차는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네, 어깨 근육이 결리고 뭉친 것 같다면 어깨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준다면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알려드리는 방법 꼭 실천하셔서 월요병 없는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3월 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렇죠. 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벌써 그러게요. 3월도 둘째 주가 됐고. 봄인데 어떻게 뭐 기분은 괜찮으신지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기분이 멜랑콜리하고 뭐 싱숭생숭할 때가 되긴 됐죠. 날씨도 이렇게 뭔가 좀 포근해지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봄이긴 한데 그래도 월요병은 충분히 좀 계속 있겠죠? 오키 씨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다른 직장인 분들보다는 월요일에 대한 그런 심리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도 계속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뭐 대본 쓰고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계속 일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월요일에 대한 압박감이 별로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는 월요병 있는 사람? 제 주변에요? 네. 직장인들은 정말 월요일 싫어하더라고요. 아, 오늘 일요일부터 싫어요. 일요일부터. 아, 내일 또 이렇게. 그렇군요. 큰일이야. 내일이 월요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희가 그럼 제시한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네, 분들께. 아침밥을 먹어라. 그리고 어깨 근육 같은 거 뭉친 거 있으면은 스트레칭을 해라.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월요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주말에 잠을 몰아자지 않아야 좋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말 이틀 모두 10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면 뇌 생체 리듬이 지연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주말에 진짜 하루 종일 잠만 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평일 동안 못 잠을 주말 동안 다 몰아서 잔다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잠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결과였네요. 그렇죠. 피폐해질 수 있어요, 삶이. 네. 삶을 즐겨야 되거든요. 네. 즐기는 걸 포기하고 뇌에게 이제 호흡을 주다 보면 뇌가 너무 과다 산소 공급이 돼가지고 뇌가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말에도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적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월요병 예방과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로 월요병을 날리라
날려보라는 의미에서 네, 손을 잡아요. 오늘도 코너 소개해야죠. 네, 국립서울병원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죠.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스트레스 진단과 해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폴 고갱의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이란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에서는 우리 아이 신학기 중후군 완벽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이 됩니다. 국민정신건강증진과 연구기능을 갖추고 국가정신보건사업의 지원과 수행을 총괄하는 이른바 우리나라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이번에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시설과 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조사를 보면 성인 정신질환자 중 86.8%가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정신의료기관 중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따라 국립서울병원을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과 장비 등을 현대화했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된 현대화 작업에는 총 992억 원이 투입됐고 지상 12층, 지하 2층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요.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많은 소화기, 호흡기, 신경, 소아청소년, 재활의학의 5개 진료과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과 함께 다른 질환이 생기거나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함께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거네요, 그죠? 네네. 아울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도 신설된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과 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사업부를 신설해서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에 나서게 되고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도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신설되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과 치료법을 연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응용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에서 정신건강사업과 연구까지 진행되는 건데 자, 이번 발표에서는
지방의 국립정신병원의 개편 내용도 포함됐죠? 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은 전라도 권역의 국립나주병원, 경상도 권역의 국립부곡병원, 강원도 권역의 국립춘천병원, 충청 지역의 국립공주병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4곳에 있는 지방 국립정신병원도 개편하게 됩니다.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고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가 없었는데 이번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더욱 강화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네, 국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 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정신건강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도 해주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거주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병원과 연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진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담 없이 먼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바로 생기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재활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강좌와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교육 등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자살을 선택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우울증이 꼽히고 있어요. 그만큼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중요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취하고 가정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 대상자들 대부분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주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많은데요. 전화 연락을 통해 처방받은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지,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요즘 기분은 어떤지, 자살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등 안부를 확인해서 우울증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울증 치료와 재발 예방에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은 특정 인간만 이게 겪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기도 한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거나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도 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우울증의 방치는 자살과 높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울증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기에는 조금 꺼려지신다면 일단 간단한 검사나 상담을 통해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울증이나 자살과 관련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우울증 검사뿐만 아니라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 레이놀즈의 자살 생각 척도 검사, 스트레스 척도 검사 등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상담과 검사를 통해 병원에서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뢰서를 통해 병원으로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인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거나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 번을 이용하면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돼서 자살 위기 상담과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희망의 전화 129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동네 의원과도 이렇게 연계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데요. 현재도 우울이나 불안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약 처방 등은 동네 의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에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급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의 진단 후에도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여러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동네 의원을 더 쉽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의 88.4%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경우보다 오히려 복통이나 수면장애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이나 한의원을 방문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동네 의원에서 환자를 발견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동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지게 된 만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심각한 수준인지를 잘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테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테스트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항목에 전혀 아니다는 0점, 거의 아니다는 1점, 가끔 그렇다 2점, 꽤 자주 그렇다 3점, 매우 자주 그렇다 4점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키 씨도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보시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라는데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높은 점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가지나 되니까 점수를 이렇게 적어두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실제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빴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자, 그리고 2번.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 3번.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 4번.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 못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5번.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6번.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 7번.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 자, 8번.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 9번.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난 적이 얼마나 있었나? 10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 자. 네. 잠시만요. 네, 점수 나왔습니까? 저 19점이요. 19점. 네. 19점이 나온 오키 씨. 과연 어떨지. 자, 여러분들도 매기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매기셨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매긴 점수를 토대로 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합계가 0점에서 12점일 경우에는 스트레스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예요. 자, 오키 씨는 아니고요. 네. 자, 13에서 15점일 경우에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라고 하고요. 자, 16점에서 18점일 경우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야 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다양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검사 결과가 19점 이상일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 상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단계라고 하는데 웃음만 나오네. 저 뭐 하다가 19점이 이렇게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사람들 다 이렇게 가끔 저는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이것도 많거든요. 근데 왜 합쳐다 보니까 19점이 나왔네. 그래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 진짜예요. 아니, 이건 말 좀 그렇다. 제가 상담 받아야 되나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읽느라고 이게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저도 좀 곰곰이 해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나올지. 자,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았다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저는 상담을 받아야 된다네요. 네. 자, 먼저 이게 편한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음식 섭취.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중에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꽤 있어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그죠? 네,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그냥 웬만한 음식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해소 음식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는 음식은 말이죠.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는 이 항우울 성분이 있습니다. 항우울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크 초콜릿의 이 당분은 피로 회복과 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는 육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이트 초콜릿이 아니라 꼭 다크 초콜릿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 자, 의외의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아, 고구마가요? 네. 사람들 보통 되게 뭐 답답한 일 있을 때 고구마 잔뜩 삼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고구마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었다라는 거네요. 반전이 있었네요. 네. 단맛이 강한 고구마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증진시키는 영양소인 카로티노이드, 어렵죠? 카로티노이드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네. 다른 달콤한 가공식품들을 먹게 되면 말이죠. 혈당이 상승하지만 고구마는 단맛을 내면서도 혈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단맛을 내면서도 뭔가 이렇게 건강을 많이 해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고구마가 스트레스 해소에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녹차와 와인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데요. 녹차에는 이 테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긴장을 완화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스트레스 올라간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 수면 보조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네네. 자, 레드 와인 속에 들어있는 레스페라테롤 성분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어하고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좀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는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게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닝커피의 힘으로 아침을 버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죠. 아침에 너무 졸리니까 커피 한 잔 하고 잠 깨야겠다.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 아침에 마시는 모닝커피가 에너지 생성과 친절함,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하루에 1잔 이하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15%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2-3잔의 커피를 마시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더 낮아진다. 네. 또 한 2-3잔 정도는 괜찮다. 네. 이런 얘기 같네요. 근데 이렇게 다행히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음식만 계속 먹는다고 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활동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독서와 산책, 그리고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을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얼마나 줄여지는지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됐고 네.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트레스 해소법 두 번째는 음악 감상이었는데요. 네. 음악 감상은 스트레스를 61% 감소시켰고 뒤를 이어 커피 마시기는 54% 그리고 산책은 42%의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네, 독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취미 활동인 데에는 어쩐지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차분한 독서도 좋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에 하나,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건데요. 운동 중에서도 에어로빅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에어로빅은 호흡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에어로빅은 좀 남자들이 해보기에는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약간 뭔가 약간 좀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약간 그래요. 그 에어로빅이 약간 쫄쫄이 같은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도움이 돼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잠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운동 대신에. 그렇죠. 그 하루라도 잠을 못 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이제 증가하는데 이 물질이 증가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비만,
관절염 등 특정 암과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수면 부족에도 시달리는 경우에는 사망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늙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반드시 잠을 자둬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고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적당하게 수면 시간을 유지해라 라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사람들이 늙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명상이나 시음호흡법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교감신경계가 우세해집니다. 우세해져가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긴장되고 산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좀 증가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엔돌핀 작용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명상 중에는 심박수나 혈압,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 충분한 수면, 적당한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만성 스트레스 없는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꼭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폴 고갱의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자화상 특집으로 하려고 해요. 화가들의 자화상을 살펴보고 그 한 장의 그림에 담긴 화가의 생각과 삶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화가의 자화상을 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제가 한 주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작품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네, 먼저 근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자신의 화가 연구,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는 거 아닐까? 그쵸.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신의 얼굴 모양을 그려보면서 나는 내 얼굴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뭐 사실적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예술적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함께 비춰볼 수 있는 예술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예술의 거울. 네. 멘트가 나왔어요. 네. 어록.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가난한 화가들에게 자기 자신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림 모델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관찰하면서 표현해낼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화상은 순철 씨랑 비슷한 말인데 자신의 그림 스타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연구를 통해서 나만의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그 화가만의 독자적인 특징이 집약적이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가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관상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학 네네네. 네,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니까 화가의 작품도 중요하지만 자화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화가에 대해 알려면 자화상을 봐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소개할 자화상은 화가의 내면 세계와 의지 같은 걸 엿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고갱이 그린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네, 이 고갱의 자화상은 성서화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제가 고갱의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고갱이 세속적인 파리를 떠나서 원시의 섬 타히티에 정착해 말년을 보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고갱이 작품 인생의 후반기로 구분하고요. 성서화는 주로 전반기에 그렸어요. 특히 성서화를 통해 화가의 관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 작품은 고갱이 1891년 4월 타히티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라면서요? 네, 고갱이 타히티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파리 생활에 지쳐서 갔었고 두 번째 찾았을 때는 아르에서 고흐와 다투고 난 후였습니다. 이곳에서 브르타뉴 지방의 시골 사람들을 그렸고 종교와 관련된 그림들도 그렸습니다. 고갱은 브르타뉴에 머물면서 당시 파리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던 인상주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1888년 자신의 친구인 에밀 슈페네커에게 보낸 편지에 그의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술은 추상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열망하고 그 마음으로 자연에서 추상성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갱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외부 세계를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려는 그런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를 한 거고요. 대신에 어떤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상상력을 발휘해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 후반부터 현실 세계에 종교적인 환상을 가미한 상징주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네, 그래서 고갱은 그림에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담는 걸 중요시하게 된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고 후기 인상주의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가. 네네. 고갱이 그린 자화상에는 어떤 관점이 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고갱이 이 자화상을 그릴 때 나이가 42살이었어요. 한 지인은 당시 고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창 나이에 여전히 건강했으며 큰 키에 검게 그을린 얼굴, 길고 검은 머리카락, 매부리 코, 커다란 초록색 눈, U자 모양의 가벼운 턱수염과 짧은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침착하고 사려 깊었으나 때로는 냉소적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그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자화상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나요? 네, 자신의 얼굴 뒤로 자기가 그리거나 만든 작품 2개를 함께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황색 그리스도라는 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로테스크한 얼굴 형태의 자화상 항아리로 자기가 만든 도자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작품 이름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네, 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과 황색 그리스도 작품을 같이 그렸기 때문에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이 자화상이 제목이에요. 고갱이 그렸던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이 2개 작품을 굳이 선택해서 자기 얼굴과 함께 그렸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황색 그리스도가 어떤 작품인지 말해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1889년에 그려졌어요. 고갱이 브루타뉴 지방의 퐁타방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곳에 트레말로 성당에 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중심 소재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갱만의 그림 특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형태를 단순화하고 원근법을 무시하면서 강렬한 원색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트레말로 성당 안에 있는 예수상은 상아색을 띠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갱은 예수의 온몸을 황금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요. 온몸이 황금색이라니 굉장히 좀 강렬하다. 네. 황금색이라고 하면 좀 부유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그런 풍요로움, 부유함 뭐 이런 걸 상징하죠.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이 그림의 배경도 성당 안이 아니라 황금빛 들녘이 끝없이 펼쳐진 외부였어요. 논밭. 브루타뉴 지방의 특징인 머리쓰개를 쓰고 있는 시골 여인들이 황색 그리스도 곁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요. 들판 한복판에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보통 이 들판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진 않잖아요. 네네네. 허수아비가 있으면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그림이 그래서 실제 세계와 환상을 혼재해서 그린 고갱의 상징적 성서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슬픈 표정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황금색의 예수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황금색을 온 들판에 퍼지게 하면서 황금빛으로 곡식을 여물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만큼 이 예수의 색과 들판의 색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과 상상을 혼합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한 예수를 형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갱은 자화상의 이 작품을 함께 그리면서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한 게 아닌가. 네,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 해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약간 좀 독실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고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그 수염난 이 그림 속 예수가 고갱의 얼굴과 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교수는요, 고갱이 신앙심으로 종교화를 그렸다기보다 기독교의 이미지는 차용만 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역시 순철 씨 생각과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자화상에서도 예수를 넣은 이유가 아무도 자신의 화가로서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지만 내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자화상 항아리를 그려놓은 이유는 좀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고갱의 얼굴 형태가 있는 이 항아리는 담배통인데요. 화가 에밀 베르나르의 여동생을 짝사랑하던 고갱이 선물하려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작품 이름이 그로테스크한 얼굴 형태의 자화상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그로테스크하다, 뭔가 기괴하다. 이런 기괴한 얼굴 형태가 담긴 항아리를 어떤 여자가 선물로 받고 싶겠어요. 당연히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자화상에 그린 이유는 물론 이 고갱이 아끼는 작품인 이유도 있지만 이 항아리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야만성 그리고 꾸밈 없고 거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자화상에 함께 있는 두 작품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니까 실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평범한 증권거래소 직원이었던 고갱은 그림을 수집하며 당시 유행하던 인상주의 그림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살롱에 직접 그린 작품을 출품하면서 인상파 전시회의 단골 멤버가 됐습니다. 마침 프랑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증권거래소 일도 불안한 처지에 놓이자 고갱은 자신의 그림 실력을 믿고 전업 화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갱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을 팔지 못해 수입이 전무하자 가족 간의 불화가 찾아왔고 결국 처자식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고독한 파리에서의 생활에 지친 고갱은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의 한적한 퐁타방으로 이사합니다. 중간에 파리로 돌아간 적도 있지만 이내 다시 돌아와서 인상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간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했습니다.
원근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평면적인 구도, 단순한 화면과 강렬한 색채 표현이 그것입니다.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은 고갱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원시의 섬 타히티로 떠나기 전 브르타뉴에서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42살이었던 고갱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 덥수룩한 머리카락, 초록색 눈동자와 매부리 코, 짧은 콧수염과 U자 모양의 턱수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는 고갱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엿보입니다. 아무도 화가로서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예술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고갱의 그런 생각은 고갱 뒤에 보이는 두 개의 작품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작품은 1889년 완성한 황색 그리스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고갱이 만든 담배통으로 그로테스크한 얼굴 형태를 가진 자화상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황색 그리스도는 원본과 달리 좌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고갱이 자화상을 그릴 때 이 작품을 뒤에 두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황금빛 들판 한복판에 서 있는 황색의 그리스도는 색채가 마치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노란색은 예수로부터 온 들판으로 번져나가 곡식을 여물게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하고 세상에 생명을 내린 예수를 형상화하면서 고갱은 그런 예수의 모습에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했습니다. 고갱 또한 예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로테스크한 얼굴 형태를 가진 자화상 항아리는 좌우가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고갱이 거울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넣은 작품입니다. 붉은 항아리에 빚은 얼굴 형상은 엄지손가락을 물고 있고 기괴하게 짝이 없습니다. 황색 그리스도의 강렬한 노란색과 대비되는 붉은색은 기괴한 얼굴 형상으로 인해 고갱의 꾸밈 없는 거친 원시성과 야만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갱은 현실 세계와 환상이 혼재하는 상징주의 그림으로 자신의 내면과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또한 함께 그린 배경 그림을 통해 고갱의 다양한 인격적 측면과 내면에 담긴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그냥 자기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런 화가들의 자화상 속에 숨은 화가의 의도를 살펴보는 게 바로 또 그림을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내일 이어질 두 번째 자화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갱의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서 남기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새학기가 시작되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릴게요. 우리 아이 신학기 증후군 완벽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봄, 가을로 방학이 끝난 뒤면
울고불고 떼쓰고 유독 심해지는 아이의 투정에 아침마다 난감하게 마련인데요. 멀쩡하다가도 개학만 다가오면 정말 아픈 건지 아픈 척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아눕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겪는 증상을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도 신학기 증후군은 아닌가요? 긴 방학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질환인 신학기 증후군. 오늘 아이들의 신학기 증후군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학기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신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등교를 거부하는 증상 중 하나로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는데요. 등교를 거부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만이 아니라 두통, 복통, 수면장애, 소화장애, 나아가 틱장애와 소변장애, 고열, 분리불안 등의 이상 증상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갑자기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면 부모님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무조건 꾀병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아이의 심리적 질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기 증후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혼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신학기 증후군은 정신적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기에 아이를 몰아세우고 혼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신학기 증후군을 보일 때에는 아이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프다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인지, 학교에 가기 싫다면 왜 가기 싫은 것인지 차근차근 아이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다 보면 아이의 투정도 조금씩 가라앉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되기 때문이죠. 부모님도 아이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나긋한 목소리와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학교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신학기 증후군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개학 전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학교에 방문하고 교실을 찾아보는 등 낯선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세요. 특히 운동장에서 주말 동안 열심히 뛰어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즐거운 기억을 상기시켜서 신학기 증후군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격려와 칭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또한 지연이 재미있었겠다. 짝꿍이랑 재밌게 지나는구나. 정말 잘했다. 우리 지연이 다 컸네. 같은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방과 후에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사소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어서 딱히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크게 반응을 해주면 자신감을 빨리 얻어서 신학기 증후군을 쉽게 극복할 수 있죠. 신학기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소극적이 되는 때에는 학교라는 소재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야단보다는 칭찬이 많은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저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판단했던 신학기 증후군 어떠세요? 자칫하면 아이와 부모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지만 조금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사랑스러운 아이의 심리 건강도 챙기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겠죠. 3월은 신학기 증후군이 유행하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기 바랍니다. 네, 다 큰 어른들도 뭔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환경이 변하게 됐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아이들도 그렇게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안심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왜 이렇게 자꾸 못하니라고 다그치시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랄게요. 자, 마칠 시간이군요. 네. 3월 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